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원수를 갚은 아내. 오랜 옛날 간문산에는 이 산을 지키는 송씨 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송씨는 이 산의 살림을 지키는 산지기였지요. 이 산에서 나는 제목은 굵고 질이 좋아 틈만 나면 산 아래 사람들과 인근의 불안당들이 나무를 베어가기 때문에 송서방은 날마다 산을 돌아보며 나무 베어가는 것을 말리는 것이 일이었지요. 남편이 아침을 먹고 산으로 가고 나면 아내는 집을 지키면서 살림을 보살폈지요. 슬아의 자식은 없었지만 부부간의 금슬은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정하였답니다. 송서방은 하루 종일 산을 돌아보고 집에 돌아올 때 집이 보이는 곳에서 아내를 부르면 부엌에서 밥 짓던 아내는 달려나와 피리를 불며 화답하였지요. 하루 종일 산을 오르내리면서 나무를 몰래 베어가는 자들과 승강이를 하고 속을 썩이며 내려오다가도 아내를 불러 피리 소리만 들으면 송서방은 모든 화가 다 풀리고 몸의 피로도 씻은 듯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피리 부는 것은 깊은 산중에서 하루 동안 두 사람의 안부를 묻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으나 이제 와서는 두 부부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신호로 변하였지요. 이들 송씨 부부의 생활이 언제나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답니다. 모두들 이 산의 제목을 탐내기 때문에 한시도 감시를 게을리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불안당들이 떼지어 몰려올 때에는 봉변을 당하는 일도 있었지요. 지난해 겨울에도 인근 불안당들이 나무를 베어 가려는 것을 사전에 탐지하여 관가에서 군사를 풀어 도벌을 방지한 일까지 있었답니다. 죄를 받은 불안당들이 안갚음을 하러 오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지요. 이 해에도 겨울은 어김없이 찾아왔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을 돌아본 송서방은 해가 서산에 기울자 집을 향해 내려왔답니다. 집 근처에 와서는 늘 하는 대로 소리를 질러 아내를 부르니 아내 역시 피리를 불며 나왔지요. 저녁상을 물리고 나자 아내는 근심스럼투로 말했답니다. 이거 보세요. 저 오늘 마을에 내려갔다가 들으니 그 불안당 놈들이 또 다녀갔다는구려. 그놈들이 또 왔다 갔어. 송서방은 약간 놀라는 표정이었으나 곧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대꾸하였지요. 또 작년처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작년에 그렇게 혼이 난 놈들이 오기는 어딜 와? 그래도 알 수 없어요. 미리 관가에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잠이나 일찍 잡시다. 송서방은 이렇게 말하며 그 아내를 안심시켰답니다.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러나 송씨 부인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지요.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에 놀라 먼저 잠을 깬 사람은 아내였어요. 문 열어라. 문 열어. 쾅쾅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예사로 찾아온 사람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답니다. 송서방의 아내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지요. 남편을 조용히 흔들어 깨웠답니다. 그때 재차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한밤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송서방도 누구야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지요. 아내는 벌벌 떨며 앉아 있었답니다. 송서방이 소리를 지르며 옷을 주섬주섬 걸쳐 입고 나가려는데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그놈들이요. 그놈들이 또 왔어요. 자기 남편이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였지요. 그러나 송서방은 대문을 열었답니다. 대문이 열리자 여러 놈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지요. 꿈쩍 말거라. 어떤 놈이든 움직이면 죽여버릴 것이야. 어떤 놈들이야? 무엇하러 남의 집에 막 달려드는 것이야? 송씨도 굴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러나 그들은 방으로 광으로 함부로 돌아다니며 벼섬과 옷가지를 챙기고는 산에 가서 닥치는 대로 나무를 베어 산 아래로 굴리는 것이었습니다. 송씨는 이들을 따라다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너희들이 어쩌자고 이렇게 함부로 나무를 베는 것이야? 이놈아, 비켜 서거라. 어서 목이 달아나기 전에. 너 때문에 우리가 당한 고초를 생각하면 당장 쳐 죽이고 싶지만 인생이 불쌍하여 살려두는 것이니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그렇게 말하는 놈은 두목임이 틀림없었지요. 그러나 송서방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답니다. 이 불안당 놈들아. 송서방이 소리를 지르며 야단을 쳤답니다. 그때 불안당의 두목이 달려들더니 송서방을 도끼로 때렸지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송서방은 그 자리에 나둥그러졌답니다. 여보. 송서방의 아내는 와락 달려들어 남편의 몸을 붙들고 통곡을 하였으나 송서방은 눈 한번 떠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지요. 불안당의 도끼에 그는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불안당들은 도둑질한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 버리고 간문산 깊은 산 골짜기에는 송서방 아내의 구슬픈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답니다. 남편을 붙들고 통곡을 해보았자 한 번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올 리 없었지요. 다음날 송서방의 아내는 뒷동산 양지 바른 언덕에 남편을 장사 지내주었답니다. 그러고는 잠시도 남편 곁을 떠나지 않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요. 이제는 저녁 때가 되어도 남편이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답니다. 송서방의 부인도 이젠 피리를 불 필요도 없어졌지요. 송서방의 아내는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남편을 대신하여 그 산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송서방의 부인이 그대로 살고 있는 이유는 남편의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에서였지요. 세월은 흘러 한 많은 그의 겨울도 지나고 어느덧 이듬해 겨울이 되었답니다. 고대하던 겨울이었지만 막상 눈보라가 흩날리자 송서방의 아내로서는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지요. 그때마다 남편의 무덤에 찾아가 마음을 굳게 먹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자가 있었지요. 잠을 깬 송서방의 아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송서방의 아내는 귀를 곤두세우고 밖의 동정을 살폈지요. 소란스런 폼으로 보아 지난 겨울 남편을 죽인 그자들임에 틀림없었답니다.
작년에 그놈들이 또 온 모양이구나. 오늘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아느냐? 오늘에야 이놈들이 원수를 갚게 되었구나. 송서방의 아내는 늘 준비해 두었던 도끼를 찾아 들었답니다. 불안당들은 문이 부서질 듯이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지요. 이놈들, 작년에 우리 남편을 죽이고 모조리 빼앗아 가고도 무엇이 또 부족해서 온 것이야? 송서방의 아내는 이를 부드득 갈며 도끼 잡은 손을 등 뒤로 감추고 꼿꼿이 앉아 있었지요. 불안당들은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대문을 부수고 우르르 몰려들었답니다. 그러고는 방문을 왈칵 열고 얼굴을 들이밀었지요. 달빛 아래서 얼핏 보아도 그놈은 틀림없는 불안당의 두목이었답니다. 송서방의 아내는 젖먹은 힘을 다하여 그놈의 머리를 도끼로 후려 갈겼지요. 그놈은 억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고꾸라졌답니다. 이제 남편의 원수를 갚았어. 이렇게 부르짖으며 송서방의 아내는 뒷문으로 뛰어나가 남편의 무덤으로 갔답니다. 여보, 당신의 원수를 갚았어요. 그러나 두목을 죽인 송서방의 아내를 그들이 그냥 둘 리 없었지요. 뒤따라온 도둑들은 송서방의 아내마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지요. 그러고는 주인 없는 집에서 마음껏 약탈을 해가지고 돌아갔답니다. 이제 간문산에는 지키는 이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 후부터 간문산에서는 날씨가 흐린 날 밤이면 구슬픈 피리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사람들은 송서방 부부의 원혼이 산속을 헤맨다고 믿었지요. 그러므로 무서워 이 산에는 나무꾼들이 들어오지 못하였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 나무를 베기만 하면 위에서 바위가 굴러내려 나무를 베던 사람이 죽거나 다쳤지요. 그래서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계림사라는 절을 지어 그들의 원혼을 위로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돌도 굴러 내려오지 않고 굳은 날이면 들려오던 송서방 아내의 피리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복숭아 나무가 된 남매. 옛날 먼 옛날 화장산 밑에 있는 마을에 사냥꾼이 살고 있었어요. 사냥꾼은 산에서 짐승들을 사냥하여 근근히 살고 있었답니다. 화장산 꼭대기에는 큰 바위가 있고 바위 밑에는 굴이 있었어요. 굴 속에는 닷발이 넘는 큰 구렁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구렁이는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짐승들을 모조리 잡아먹었지요. 구렁이가 사냥꾼이 사냥하려는 짐승들을 죄다 잡아먹어 버리자 사냥꾼은 구렁이를 죽이려고 온 산을 뒤졌답니다. 그러나 사냥꾼은 구렁이에게 물려서 죽고 말았지요. 사냥꾼의 아내는 구렁이를 잡아 죽여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어요. 하지만 잡지 못하고 구렁이에게 물려 부인도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사냥꾼 부부에게는 어린 남매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을 찾겠다고 무작정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때는 겨울이라 눈이 펑펑 쏟아졌답니다. 어린 남매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으려고 온 산을 헤매다가 춥고 배고파 쓰러져 죽고 말았지요. 우리 아들딸이 죽었구나. 사냥꾼 부부의 넋은 슬픈 모습으로 자기 아이들이 죽은 것을 지켜보았지요.
한동안 보고 있던 부부의 넋은 두 아이를 복숭아 꽃으로 만들어 눈 속에서 피게 하였답니다. 바로 이 무렵 임금이 병에 걸렸지요. 유명하다는 의원을 다 부르고 온갖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임금의 병은 조금도 낫지 않았답니다. 그때 한 의원이 나타나서 임금께 아뢰었어요.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폐하의 병은 복숭아 꽃을 드셔야 낫는 병이옵니다. 임금은 깜짝 놀랐어요.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지요. 펑펑 눈이 쏟아지는 한겨울에 복숭아 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법이지요. 겨울에 무슨 복숭아 꽃이요? 하지만 임금은 병이 낫는다는 말에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경들은 어서 복숭아 꽃을 구해오도록 하오. 그리고 복숭아 꽃을 가져오는 자에게 후한 상을 준다고 방을 붙이시오. 임금은 신하들에게 직접 복숭아 꽃을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이 겨울에 무슨 말도 안 되는 복숭아 꽃이람? 그 의원이 혹시 미친 거 아니여? 신하들은 못마땅하여 복숭아 꽃을 찾으려고 떠났답니다. 한 신하가 이 산 저 산을 오르내리다가 언양 땅에 도착하였지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 보니 정말 복숭아 꽃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신하는 좋아라 하며 복숭아 꽃을 꺾어 임금께 올렸답니다. 임금은 그것을 먹고 씻은 듯 병이 나았지요. 임금은 신하에게 많은 상금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꽃이 피는 산이라고 해서 임금은 그 산을 화장산이라 부르게 하였답니다. 화장이란 꽃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처녀를 도와준 의로운 사람. 옛날 경상도 어느 고을에 이희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소년 시절 무관시험에 합격하였지만 벼슬을 얻지 못하여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었지요. 그렇게 10년을 보내자 집안 살림이 어려워져 더는 놀고 지낼 수가 없었답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벼슬을 부탁해보자. 이희영은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논과 밭을 팔아 400냥을 마련하여 고향을 떠났지요. 그는 낙동강을 건너며 굳은 결심을 하였답니다. 내가 벼슬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강을 다시 건너오지 않을 것이야.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 충주의 한 마을에 이르렀지요. 그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답니다. 그는 비를 피하려고 냅다 뛰어 어느 농가에 찾아 들었지요. 집 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문간방을 간신히 얻었지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 잠을 청하려 하였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인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대체 누가 저렇게 슬피 울고 있는 것이야? 이희영은 궁금하여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집 주인은 혀를 끌끌 차며 입을 열었지요. 그가 묵고 있는 집 건너집에는 엊그제만 해도 늙은 선비 가족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선비 부부와 큰아들이 엊그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딸이 혼자 남았지요. 딸은 일가 친척도 없는 데다가 한꺼번에 부모와 오라비를 잃고 돈도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였지요. 집주인의 말로 미루어 보아 고을에서 누구 하나 그 딸을 도와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답니다. 다음날 이희영은 초장난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지요.
처음에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답니다. 다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지요. 뉘시온데 이른 아침부터 여인만 있는 집에 오십니까? 여인은 집 안에서 누구냐고 물을 뿐 문을 열지 않았어요. 예를 잃지 않고 있구나. 이희영은 속으로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찾아온 까닭을 말하였지요. 길을 가다가 댁의 딱한 사정을 듣고 힘이 되어드릴까 해서 찾아왔소. 저는 어엿한 선비이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오. 이희영이 신분을 밝히자 그제야 굳게 잠겼던 문이 열리고 한 처녀가 머리를 숙이며 맞았답니다. 비록 헌 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빼어나게 예뻤지요. 또 예의가 바른 것으로 보아 한눈에 보통집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제가 아는 대로 가만히 계시오. 그는 다시 밖으로 나와 자기가 묵었던 집 주인과 고을 사람들을 불러 일렀답니다. 돈 350냥을 줄 터이니 그대들이 알아서 모든 일을 수고해 주시오. 이희영은 자기가 가진 돈에서 50냥만 남기고 내주었던 것이지요. 이웃 사람들은 그 돈으로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가 있었답니다. 장례를 치른 처녀는 이희영을 찾아왔지요. 선비님 덕분에 자식된 도리를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한 몸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니 정말로 친척이 하나도 없단 말이오. 처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내게 은혜 갚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고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없나 잘 생각해 보시오. 강원도 홍천 고을에 외삼촌이 산다는 얘기를 듣긴 하였습니다마는 이희영은 그제야 안심이 되었답니다. 그는 곧 자기가 묵고 있던 집주인을 불러 부탁을 하였지요. 50냥을 줄 터이니 가마를 한 채 구하시오. 또 이 처녀가 외삼촌을 찾을 때까지 돌봐줄 착실한 사람을 구해서 날려보내시오. 처녀는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홍천으로 떠났답니다. 벼슬을 하려고 땅을 판 400냥을 모두 써버린 이희영은 20냥을 받고 자기가 타고 온 말까지 팔아서 터덜터덜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돈 한 푼 없는 그는 벼슬을 구하기는커녕 당장 먹고 잘 곳이 없는 신세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희영은 뜻을 굽히지 않고 날마다 벼슬을 얻으려고 사람을 찾아다녔답니다. 돈 한 푼 없이 남의 집 헛간에서 잠자고 얻어먹으며 거지 생활을 한 지 4년이 지났어요. 이희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마음을 다졌답니다. 오늘 밤은 어떻게 하든지 박 판서를 만나야겠다. 박 판서는 무관에게 벼슬을 줄 수 있는 높은 관직에 있었답니다. 이희영이 자칫 잘못하여 도둑으로 오해받거나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큰 결심을 하였지요. 그날 밤 이희영은 생각보다 쉽게 담을 넘어서 박 판서의 집으로 갈 수 있었답니다. 뒤뜰로 가보니 머리카락이 하얀 할아버지가 혼자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저분이 박 판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이희영은 할아버지 앞으로 가서 넙죽 큰 절을 하였답니다. 대감님, 부디 소인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일이 급하게 되어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신분과 사연을 모두 이야기하였어요. 할아버지는 껄껄 웃고 나서 이희영을 일으켜 세웠답니다.
내 아들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찾았구려. 보아하니 학문과 재주가 있는 것 같소이다. 하여튼 이것도 인연인데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나 나눕시다. 이희영은 힘이 쭉 빠졌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말과 태도가 너그러워 사양하지 않고 할아버지 방으로 갔지요. 할아버지는 여러 까다로운 것을 이희영에게 묻고 또 물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처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말을 하였지요. 그대가 이처럼 고생을 겪었으니 재미있는 일도 많았겠구려. 겪은 일을 말해 주겠소이까? 이희영은 사양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이희영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재미있어하는 할아버지 때문에 보고 겪은 일들을 이것저것 말하였지요. 이야기가 멈추면 할아버지는 재촉을 하였답니다. 더 해주시오. 그 바람에 이희영은 충주에서 하룻밤 자다가 장사를 치러주어 처녀를 도와준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할아버지는 얼굴이 달라지며 말하였지요.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게나? 이희영은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는 줄로 알고 날짜와 고을 이름을 또박또박 생각해내어 자세히 말하였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무릎을 치며 환하게 웃었답니다. 바로 당신이구려. 날 따라오시오. 할아버지는 이희영의 손을 잡고 안채로 데리고 갔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희영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하였지요. 할아버지는 안채에 이르자 말하였어요. 아가, 어서 인사를 드리거라. 네 은인께서 오셨어. 잔뜩 겁을 먹은 이희영은 은인이라는 말에 정신을 좀 차릴 수가 있었지요. 방 안에 있던 꽃다운 여인이 이희영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앞에 꿇어 앉았지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유쾌하게 웃었답니다. 우리 며느리가 꿈에도 잊지 못할 은인을 만나서 이제 마음이 편하겠소. 이희영은 벌렸던 입을 다물지 못하였어요. 아니, 그 처녀가? 지난날 충주에서 도와준 처녀가 할아버지의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처녀가 병조판서의 부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희영은 관아에서 일을 보는 선전관이라는 벼슬을 얻었답니다. 그는 이보다 높은 벼슬을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희영의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성을 사랑한 이지함. 이지함은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큰 선비였답니다. 그는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하였어요. 내가 백리 되는 고을을 얻어서 정치를 하면 가난한 백성들을 부자로 만들고 야박한 풍속을 돈독하게 바꾸며 어지러운 정치를 다스려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이상을 실현할 기회가 찾아왔답니다. 56세의 나이에 포천 현감으로 부임하게 된 것이지요. 현감이 임지에 부임할 때에는 말을 타고 사람들을 거느린 채 떠들썩하게 행차하는 것이 관례였답니다. 그러나 이지함은 혼자서 포천 관악까지 걸어서 관속들을 놀라게 하였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관속들이 신임 사또를 위해 음식을 차려 올렸는데 이지함은 한동안 말없이 밥상을 내려다보더니 이런 말을 하였답니다.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아잔들은 뜰약에 엎드려 아뢰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고을에는 특산물이 없어서 반찬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잔들은 잠시 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려 다시 상을 올렸답니다. 그러나 이지암은 이번에도 진수성찬을 바라보기만 할 뿐 수저를 들지 않았어요.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지암이 또 이렇게 말하자 아잔들은 벌벌 떨며 몸둘 바를 몰랐답니다. 이때 이지암이 엄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백성들은 생활이 어렵고 고달파서 음식을 상위에 차리는 것도 싫어하지. 그런데 진수성찬이라니 백성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느냐? 잡곡 한 그릇과 나물국 한 대접을 얹어 오너라. 이지암은 음식을 가져오자 맛있게 먹었답니다. 다음날 이지암은 포천 고을의 모든 관리들을 모아놓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는 말린 나물로 죽을 쓰게 하여 한 그릇씩 나누어 주었답니다. 맛이 없고 입에 맞지 않아 먹은 것을 토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지암만은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답니다. 이지암이 부임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일대를 사찰하는 것이었지요. 비가 많이 오면 임진강이 넘치겠구나. 제방공사를 서둘러야겠어. 이지암의 명령으로 곧바로 제방공사를 벌였지요. 그리하여 그의 여름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지암은 이듬해 포천 현감을 스스로 그만두었답니다. 생활이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 사업을 벌이게 해달라고 상소문을 올렸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조 임금은 이지암이 능력이 많고 백성들의 신망이 높다는 것을 알기에 그를 다시 불러 아산 현감으로 임명하였지요. 아산 현감으로 부임한 이지암은 고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물었답니다. 아산 고을 백성들이 가장 괴롭고 힘들어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때 한 농부가 나서며 말했지요. 전임 현감은 임금님께 숭어를 진상한다며 백성들에게 돌아가며 양어장에서 물고기를 잡아 바치게 했답니다. 백성들은 모두 이 일로 고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지암은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며 과감하게 숭어 양어장을 흙으로 메워버렸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양어장 자리를 농토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였지요. 임금에게 올리는 물품을 없애고 백성들의 농산물을 늘린다는 것은 조선시대 이지암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개혁 조치였답니다. 한편 아산 고을에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는 거지들이 많이 있었지요. 이지암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거린청을 만들어 그곳에 묵게 하였답니다. 그러나 하는 일 없이 먹고 놀게만 하지 않고 새끼를 꼬거나 집신을 삼고 대장간 일을 배우게 하였지요. 그래서 이들이 만든 물건을 장터에 팔아 스스로 자립을 하도록 도와주었답니다. 이지암은 보릿 고개 때 고생하는 백성들에게는 싼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었으며 자신의 봉급을 털어 아랫사람을 도와주었지요. 우리 고을 사또는 백성을 어버이처럼 섬기는 분이야. 무슨 일을 하든지 백성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이잖아. 고을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이지암을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였답니다. 하지만 이지암은 안타깝게도 아산 현감으로 부임하던 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고을 백성들은 친척 상을 당한 것처럼 몹시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 남의 공을 모른다. 아주 오랜 옛날 큰 강가에 어부가 한 사람 있었답니다. 어부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40이 되도록 아직 아이가 없었지요. 내 팔자엔 아이가 없나 보오. 미안해요. 내 죄가 많아서 아이가 없나 봐요. 여보, 걱정 말아요. 안달한다고 아이가 생기겠소. 우리끼리 재미나게 삽시다. 어부는 괜히 미안하여 아내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가에 그물을 거들어간 어부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린아이 우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이상하다. 어디서 애 울음소리가 나지? 어부는 주위를 둘러 살펴보았으나 아이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아이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지요. 어부는 혹시나 하고 강물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강물에 조그만 널빤지가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위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저걸 어째? 어부는 그물을 던져서 널빤지를 강가로 끌어당겼지요. 조그만 널빤지 위에는 어린아이와 보기에도 징그러운 구렁이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저런 젖먹이 아이구나. 누군지 알아야 부모를 찾아주지. 이때 널빤지 위에 있던 구렁이는 살아난 것이 기쁜 듯 몸을 이리저리 구불거리며 산으로 사라졌답니다. 어부는 어린아이를 안고 집으로 왔지요. 여보, 좀 나와보구려. 이것 보오. 아이요. 아니, 웬 아이예요? 어부의 아내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아이는 어느새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지요. 어부는 아내에게 아이를 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하늘이 준 선물이요. 우리가 맡아 잘 기릅시다. 아니에요. 부모가 이 아이를 얼마나 찾겠어요? 부모를 찾아 주어야지요. 어부의 아내가 아쉬운 듯 말했답니다. 그럼 부모를 찾을 때까지만 우리가 기릅시다. 어부는 강물에서 주워온 아이를 정성껏 키웠어요.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답니다. 아이는 어느덧 7살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이의 부모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어부는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더 부지런히 일하여 집도 크게 짓고 살림살이도 늘려 나갔답니다. 아이는 청년이 되어서 장가갈 나이가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포졸들이 어부의 집에 들이닥쳤지요. 아니 왜들 이러시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포졸들은 아무 말 않고 어부를 꽁꽁 묶더니 관가로 끌고 갔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가 큰 소리로 말했지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십니까? 전 아무 죄도 없어요. 저놈이 그래도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주둥이를 놀리는구나. 저놈을 매우 치거라. 어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미 한 마리도 쉽게 죽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있는데도 잡아떼겠느냐? 증인이라고요? 어부는 깜짝 놀랐어요. 증인은 들거라. 아니. 증인은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이었어요. 증인은 이 죄인과
어떤 관계인가? 예, 제 아버지입니다. 저 죄인이 큰 금덩어리를 훔쳤다는 게 정말이냐? 네, 어느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죄인은 들거라. 네 아들이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하겠느냐? 아들은 어부의 재산이 탐이 나서 거짓말로 어부가 금 덩어리를 훔쳤다고 말한 것이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돈을 좀 헤프게 쓰길래 나무랐더니 이제 날 감옥에 가두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 하다니. 어부는 억울하였지만 아들과 싸울 수가 없었답니다. 제가 그만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저놈을 매질하여 옥에 가두거라. 어부는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답니다. 정신이 든 어부는 생각할수록 억울하여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때 감옥 한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자세히 보니 구렁이였지요. 아니, 넌 전에 내가 살려준 구렁이가 아니냐? 어부가 반갑게 말했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어부의 다리를 꽉 물더니 도망가 버렸지요. 구렁이에게 물린 자리는 빠른 속도로 붓기 시작하더니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어부의 몸은 마치 고무 풍선처럼 부어올라 있었지요. 이젠 죽는구나. 어부는 모든 것을 포기했답니다. 다만 아들에게 쫓겨난 아내가 거지처럼 떠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답니다. 온몸이 부어 눕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어부 앞에 구렁이가 또 나타났지요. 아니, 저놈의 구렁이가 또 왔네. 이제 나의 죽이려고 온 괴로군. 그런데 구렁이는 입안 가득 이상한 풀을 물고 와서는 어부 주위를 빙빙 돌았답니다. 그러고는 풀을 어부의 상처에 붙인 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이상하다. 그 풀을 붙였더니 붓기가 빠졌네. 어부는 풀을 이겨 상처에 다시 붙였지요. 밤새도록 풀이 마르면 또 이겨 붙이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답니다. 아침이 되자 붓기가 거의 다 빠져 있었지요. 풀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답니다. 이 풀이 약초구만. 이때 감옥 밖이 시끌시끌 하였지요. 사또 어른이 밤에 주무시다가 따끔하길래 벼룩에 물렸나 했대. 한 포졸이 수다스럽게 말을 하였어요. 아니, 그럼 뭐에 물렸길래 온몸이 퉁퉁 부었대? 사또님이 놀라 일어나 보니 구렁이가 문틈으로 빠져나가더래. 그런데 아무리 용한 의원을 불러도 약이 없다나. 사또 어른이 누구든 이 병만 고쳐주면 무슨 소원인지 들어주겠다고 하더군. 포졸들의 이야기를 들은 어부는 남은 풀을 솜의 부리에 넣었답니다. 내가 사또의 병을 고쳐보겠소. 어부가 포졸을 불러 말했어요. 뭐요? 내일 모레면 죽을 목숨이 쥐풀악이라도 잡겠다 이거요? 죽든 살든 사또께 말이나 전해주오. 포졸은 믿자야 본전이라는 듯 사또에게 어부의 말을 전했답니다. 어부가 누군들 어떠냐? 어서 불러오너라. 어부는 감옥을 나와 사또가 있는 방으로 갔지요. 네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느냐? 네, 그러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허튼 수작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절대 아닙니다. 모두들 나가 있거라.
그리고 밖에 얼씬도 말거라. 사또와 어부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어요. 그 사이사이 어부는 소매에서 풀을 꺼내어 사또의 상처에 붙여 주었답니다. 아침이 되자 사또의 붓기가 거의 다 빠져 있었지요. 점심때쯤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전처럼 건강해졌답니다. 어부의 아들을 잡아오너라. 몸이 다 낫자 사또가 포졸들에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어부의 아들은 아침부터 술을 마셨는지 술에 취해 붙잡혀 왔답니다. 내 이놈,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 해도 지아비를 거짓으로 고발하느냐? 게다가 죽은 목숨이었던 너를 구해서 이제껏 길러주었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옛날에 부모님에게 불효한 죄는 가장 큰 죄로 다스렸답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는데 머리 검은 짐승은 남의 공을 모르는구나. 사또는 어부의 아들을 벌한 뒤 혼자 소리로 말했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도 은혜를 모르고 지낸다고 하여 머리 검은 짐승 남의 공을 모른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서당 선생님과 아이.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하는 학동들이 날이 더워서 끄덕끄덕 졸기만 할 뿐 도무지 글 공부를 하려 하지 않았지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학동들의 졸음을 쫓아낼까 궁리를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선생님은 회초리를 들고 소리쳤지요. 여기를 좀 보거라. 학동들은 선생님을 잠시 쳐다보다가 고개를 다시 숙이고 꾸벅꾸벅 졸았답니다. 그렇지, 콩국수. 콩국수라는 말에 학동들은 모두 눈을 뜨고 선생님을 바라보았지요. 내가 낸 문제를 맞히는 사람에게 콩국수를 주지. 학동들은 콩국수를 먹을 욕심에 선생님을 졸랐답니다. 어서 문제를 내주세요. 방 안에 있는 나를 밖으로 나가게 해보거라. 날 바깥으로 나가게 하면 콩국수를 주지. 학동들은 골똘히 생각하였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밖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이놈아, 오긴 누가 온 것이야? 바람이 왔나? 선생님은 끄덕도 하지 않았어요. 학동들은 여러 말로 선생님을 바깥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였지만 되지 않았지요.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섰답니다. 저 배가 아파서 뒷간에 가야겠는데요. 개똥이의 말에 학동들은 배꼽이 빠져라 웃었지요. 문제의 답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도 화장실에 간다니 웃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잠시 한바탕 웃음이 지나가고 나이가 가장 어린 학동이 말했지요. 선생님, 답을 맞히는 사람이 콩국수를 먹으면 선생님은 굶게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알면 이야기해 보거라. 어린 학동은 자신 있게 말하였어요. 저는요, 안에 계신 선생님을 밖으로 나가시게 할 수는 없어도 바깥에 계신 선생님을 안으로 들어오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있냐? 진짜 자신 있어요. 좋다. 그럼 그렇게 해보거라. 선생님께서 바깥에 계셔야지요. 그렇지. 내가 나가 있어야지. 선생님은 밖으로 나갔지요. 자, 어디 들어오게 해보거라. 선생님의 말에 어린 학동은 소리치며 좋아하였답니다. 우와, 훈장님이 바깥으로 나가셨어.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정말이지.
네 말대로 내가 밖으로 나왔구나. 선생님은 어린 학동이 답을 마친 것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었답니다. 용궁으로 가지 못한 거북. 옛날 어느 날 동해 바다 용궁에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거북이는 금강산 온정천에 알을 낳으러 갔다가 송어로부터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송어의 말인즉 금강산이 어찌나 빼어난 산인지 한번 구경하기만 하면 눈까지 다 밝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눈이 점점 침침해져서 애를 먹던 거북이는 용왕을 찾아가 금강산 구경을 시켜달라고 졸라댔어요. 용왕은 부지런하고 마음씨 고운 거북이의 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답니다. 그러면서 단풍이 지기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를 하였지요. 예, 그때까지는 꼭 돌아오겠습니다. 거북이는 기쁜 마음으로 금강산으로 머나먼 길을 떠났어요. 용왕은 걸음이 느린 거북이를 위해 천리굴 지팡이로 금강산 만폭동까지 단숨에 질러갈 수 있는 굴을 뚫어 주었답니다. 지금 너럭 바위에 뚫려 있는 구멍은 그때 용왕이 천리굴 지팡이로 뚫어준 구멍이라고 하지요. 거북이는 그 바위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 만폭동 골짜기로 나왔답니다. 이야! 거북이는 눈앞에 펼쳐진 황홀한 경치에 눈이 부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지요. 때는 가을이라 골짜기는 마치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빨간 단풍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는 거울같이 맑고 하늘같이 파란 못이 있었어요. 거북이는 황홀한 경치에 취해 한동안 붙박힌 듯 서 있기만 하였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걸음을 옮기며 못을 둘러보았어요. 송어의 말대로 정말 눈이 환히 밝아지는 것 같았답니다. 거북이는 또 한 번 못가를 둘러보았어요.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신비스럽기만 하였답니다. 거북이는 못 경치에 홀딱 반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지요. 거북이는 고여있는 맑은 물도 마셔보고 못가에 한껏 무르익은 열매도 따 먹으면서 쪽빛 못을 팽이처럼 돌고 또 돌았어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답니다. 거북이는 50번도 넘게 못가를 돌고 돌았답니다. 그러다가 그만 용궁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마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어느 날 못가로 다가가 물을 마시려던 거북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물 위에 단풍잎이 우수수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거북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빨갛게 불타던 단풍이 거의 다 쓰러져 가고 있었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 거북이는 그제야 단풍이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하던 용왕의 말이 생각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북이는 서둘러 자기가 빠져나온 바위 구멍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구멍 안으로 머리를 들어 밀었지요. 그런데 머리는 구멍 안으로 쑥 들어갔는데 몸뚱이가 걸려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거북이는 어깨를 움츠려 보기도 하고 몸을 쭈그려 보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아무리 용을 써봐도 몸뚱이는 여전히 구멍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분명 내가 기어 나온 구멍인데 어째서 이럴까? 바위 구멍 밖으로 머리를 뺀 거북이는 그냥 고개만 갸웃거리며 서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정말 모를 일이었지요. 거북이는 다시 구멍 안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헛된 일이었지요.
그만 기운이 빠져버린 거북이는 너럭 바위 위에 쿵 하고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산삼이며 온갖 신비한 약초들을 씻으며 흘러내리는 골짜기의 물을 마시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는 며칠 사이에 거북이는 피둥피둥 살이 올라 그만 뚱보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여전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지요. 거북이는 자기 몸이 뚱뚱해진 것은 미처 모르고 용궁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 앞섰답니다. 그래서 바위 구멍 안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바둥바둥 애만 쓰다가 언제부터인가 그만 돌로 굳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바로 이것이 만폭동 골짜기에 있는 거북이 바위이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